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밤 우리는 인간관계라는 거대하고도 피곤한 미로 속에서 왜 우리는 늘 최선을 다하고도 혼자 남겨지는지에 대해 아주 깊고도 서늘한 대화를 나눠볼까 합니다. 창밖은 이미 어둠이 짙게 깔렸고 방 안의 공기는 차분하게 내려앉았네요. 이 고요한 시간에 우리가 마주해야 할 진실은 생각보다 뼈아플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그토록 지키려 했었던 관계들이 사실은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 말이죠. 특히 남의 비위를 맞추느라 정작 자신의 마음은 멍들게 내버려둔 분들이라면 이 냉혹한 사회에서 그저 착하기만 하다가 이용만 당하는 식물성 인간으로 남는다면 어쩌면 여러분은 정서적으로 살아남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겁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이 증명해온 지독한 생존의 법칙입니다. 그러니 편안히 자리 잡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물론 제가 여기서 하는 작업이 정말 마음에 드실 때만요. 억지로 누르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여러분의 손가락이 이 밤의 흐름에 자연스럽게 동참하고 싶을 때, 그때 한 번만 클릭해 주세요.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 계신가요? 침대 머리맡일 수도, 혹은 늦은 밤 홀로 마시는 맥주 한 잔 앞일지도 모르겠네요. 지금 계신 곳은 어디인가요? 그리고 그곳의 밤은 몇 시를 가리키고 있나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도 여러분의 밤을 함께 걷는 기분이 들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불을 끄고 잔잔한 백색 소음을 위해 선풍기를 켜셔도 좋습니다. 오늘 밤의 여정을 함께 시작해 볼까요? 어느 날 평생 싫은 소리 한번 못하고 늘 웃는 얼굴로 사람들을 맞춰주던 분이 제 앞에서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분은 마치 고장난 인형처럼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제가 밥도 사고 먼저 연락하고 남들 기분 상할까봐 다 맞춰줬는데 정작 힘들 땐 제 곁에 아무도 없더라고요. 너무 바보같이 살았나 봐요.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저는 그분의 마음을 알아버렸습니다. 사실 이건 그분만의 이야기가 아니죠.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 중에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착하게 살면 복이 온다는 말을 믿고 사람들 사이에서 둥글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어느 순간 정신을 차려보니 내가 고마운 사람이 아니라 그저 편한 사람, 더 정확히는 언제든 함부로 대해도 되는 만만한 사람이 되어 있는 그 불쾌한 느낌 말입니다. 그 허무함이 우리를 늦은 밤까지 붙잡아 흔들곤 하지요. 인간관계는 참 냉혹한 역설이 숨어 있습니다. 마치 축구 경기에서 수비수들이 죽어라 뛰며 골문을 지켜도 정작 화려한 골을 넣은 공격수만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처럼 우리가 관계를 지키려고 칭찬하고 양보하는 그 헌신적인 순간에 상대는 나를 귀한 사람으로 대접하는 대신 계속 써도 되는 소모품 리스트에 올려버릴 때가 많습니다. 배려가 사랑이고 덕이라고 믿었는데 역설적이게도 그 넘치는 배려가 내 인복을 말려버리는 꼴이 되는 것이죠. 사실 우리 뇌는 사회적 배제와 신체적 통증을 동일한 부위에서 처리한다고 합니다. 즉, 사람들에게 무시당할 때 느끼는 그 마음의 통증은 실제로 몽둥이로 맞았을 때의 고통과 다를 바가 없다는 뜻이죠. 그래서 저는 인간관계를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사람은 잘해준 만큼 곁에 남는 게 아니라 존중받는 만큼 곁에 남는 법이라고요. 여기서 말하는 존중은 거창한 돈이나 화려한 선물이 아닙니다. 상대의 마음 이면을
정확히 읽어주는 태도, 그것이야말로 존중의 핵심입니다. 그럼 진짜 인복이 좋은 사람은 무엇이 다를까요? 저는 한 가지 장면에서 그 답을 찾곤 합니다. 모임에 가면 꼭 한 명씩 자랑을 늘어놓는 사람이 있죠. 자식이 대기업에 들어갔다거나 강남 아파트 값이 올랐다거나 사업이 대박났다거나 하는 이야기들 말입니다. 그때 우리는 되게 기계적으로 반응합니다. 와, 부럽다. 정말 대단하다. 하며 분위기를 맞추느라 호들갑을 떨고 상대의 기분을 띄워주죠. 그런데 여러분, 그 순간 상대는 더 신이 납니다. 말이 길어지기 시작하죠. 자랑은 어느새 설명이 되고 설명은 설교가 됩니다. 우리는 어느새 그 지루한 설교의 관객이 되어 영혼 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있게 되죠. 마치 프리미어리그 경기를 보는데 내가 응원하는 팀은 지고 있는데 상대팀 골잔치만 90분 내내 보고 있는 기분일 겁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묘하게 쓸쓸해지는 건 당연한 결과입니다. 내가 한없이 낮아진 것 같고 내 인생은 참 초라해 보이죠. 왜 그럴까요? 그건 우리가 그 사람을 칭찬한 게 아니라 그가 거둔 결과만 칭찬했기 때문입니다. 결과를 칭찬하면 관계에는 즉시 높낮이가 생깁니다. 한 사람은 구름 위로 올라가고 다른 한 사람은 진흙탕 밑으로 내려가게 되는 구조죠. 이건 전략적 상호작용의 심리적 기제 측면에서 볼 때 매우 하책에 해당합니다. 인복은 결코 그렇게 생기지 않습니다. 제 지인에게서 들은 흥미로운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릴게요. 동창 모임에서 한 친구가 아들이 이번에 신축 아파트를 샀다며 침이 마르도록 자랑을 늘어놓았답니다. 한 친구는 분위기를 맞춘답시고 아이고 부럽다. 넌 진짜 자식 농사 끝내주게 지었네 라며 맞장구를 쳤죠. 그러자 자랑하던 친구는 어깨에 더 힘을 주며 밤새도록 아들 이야기를 이어갔고 맞장구 치던 그분은 밤새도록 박수나 쳐주는 역할이 되어버렸습니다. 마치 무한 반복되는 광고를 스킵 못하고 계속 봐야 하는 고통 같은 거였죠. 반면 다른 한 분은 달랐습니다. 그분은 호들갑을 떨지 않았습니다. 그저 잔을 채워주며 조용히 웃다가 대화가 잠시 멈춘 틈을 타놨고 따뜻한 목소리로 딱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자네 아들이 그냥 혼자 컸겠나? 자네가 그때 밤낮 없이 뛰었잖아. 그거 이뤄내느라 참 애썼네. 고생 많았어. 여러분, 이 한마디가 들어가자마자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껏 우쭐해 있던 친구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어지더니 이내 눈가가 붉어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자랑을 멈춘 채 이렇게 말했답니다. 맞아. 나 그때 진짜 죽도록 일했어. 그걸 알아주는 사람은 자네밖에 없네. 이 차이가 보이시나요? 부럽다는 말을 들으면 사람은 자존심과 우월감만 비대해집니다. 하지만 애썼다는 말을 들으면 굳게 닫혔던 마음의 빗장이 열립니다. 결과를 칭찬하면 위계가 생기지만 수고를 알아주면 인간미가 깨어납니다. 사람은 겉으로는 화려한 결과를 자랑하고 싶어 하지만 속으로는 늘 누군가가 자신의 고단했던 시간을 알아주길 갈구합니다. 우리 인생의 대부분은 화려한 조명이 비치는 무대 위가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는 어두운 무대 뒤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군가가 그 뒤편의 고독과 땀방울을 알아봐주는 순간 사람은 완전히 무장 해제됩니다. 그때부터 상대는 여러분을 비위 맞춰주는 광대가 아니라 내 영혼을 이해하는 동반자로 대하기 시작합니다. 인복의 물줄기가 바뀌는 역사적인 순간인 셈이죠. 다산 정약용 선생도 결국 이 본질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꽃과 열매만 부러워하지 말고 차가운 흙 속에서 묵묵히 버틴 뿌리의 수고를 헤아리라고 하셨죠. 공자 또한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음을 근심하기보다 내가 남의 수고를 알아주지 못함을 근심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고전적인 지혜들이 현대 인간관계의 핵심 중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비위는 멀리서 백마 타고 오는 게 아닙니다. 내가 사람을 대하는 사소한 태도에서 태어나는 법이죠. 내가 사람의 결과만 바라보고 칭찬하면 내 곁에는 죽을 때까지 결과를 자랑하고 싶어하는 피곤한 사람들만 남을 겁니다. 하지만 내가 사람의 수고를 바라보면 내 곁에는 진심으로 마음을 나눌 진짜 사람들이 남습니다. 이 작은 차이가 훗날 우리 노후의 풍경을 완전히 갈라놓게 되죠. 여러분, 오늘부터 습관을 한번 바꿔보세요. 누군가 자랑을 늘어놓을 때 반사적으로 대단하다, 부럽다라는 말부터 꺼내지 마세요. 아주 잠깐만 멈추고 그 사람의 얼굴 뒤에 숨겨진 수고를 상상해 보세요. 그가 어떤 책임을 짊어지고 밤잠을 설쳤는지, 어떤 외로움을 버텨내며 그 시간을 지나왔는지를요. 그리고 딱 한마디만 건네보세요. 그거 이뤄내느라 참 애썼네. 이 짧은 말이 상대의 꼿꼿한 목을 내리게 하고 여러분을 세상에서 가장 곁에 두고 싶은 귀한 사람으로 만들 겁니다. 왜냐하면 그 말은 상대를 띄우는 가벼운 입술 서비스가 아니라 상대를 온전한 사람으로 대접하는 묵직한 진심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결국 자신을 진심으로 사람답게 대접해 준 이에게 자신의 가장 소중한 마음을 건네게 되어 있습니다. 인복은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비위를 맞춘다고 생기는 게 아니라 마음의 깊이를 알아보는 맑은 눈에서 생기는 것이죠. 사람이 사람을 붙잡으려 할 때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말로는 가깝게 지내고 싶다고 하지만 사실 몸이 먼저 반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지갑을 먼저 여는 것이죠. 밥값을 내가 계산하고 커피도 내가 사고 선물도 내가 챙기고 심지어 택시비까지 쥐어주며 내가 이만큼 잘하면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겠지 하고 믿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믿음이 오래가면 반드시 마음속에는 켜켜이 먼지 쌓인 청구서가 쌓이게 됩니다. 겉으로는 허허 웃으며 카드를 내밀지만 속으로는 나는 이렇게까지 하는데 왜 저 인간은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지? 라는 지독한 억울함이 잡초처럼 자라납니다. 그 억울함이 어느 날 임계점을 넘어 폭발하는 순간 관계는 단칼에 잘려나가거나 설령 남아있더라도 이미 안에서부터 썩어 문드러지기 시작합니다. 마치 냉장고 구석에 둔 지 한 달 된 우유처럼 말이죠. 제가 아는 한 분이 계셨습니다. 모임만 나가면 늘 골든벨을 울리던 분이었죠. 처음에는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어 감탄했습니다. 역시 우리 형님이야 통이 커. 이런 사람이 진짜 어른이지 라며 온갖 찬사를 보냈죠. 그분도 그 순간만큼은 자존감이 하늘을 찌르는 것 같았을 겁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그분이 은퇴를 하고 이전처럼 지갑을 활짝 열기가 경제적으로 부담스러워지자 풍경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단 한두 번 계산을 머뭇거렸을 뿐인데 모임의 공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연락은 뜸해졌고 단체 채팅방에서는 그분이 말문을 열어도 대답 없는 익십만 늘어갔죠. 그분이 가장 아팠던 건 통장의 잔고가 아니라 내가 그동안 먹인 밥이 몇 그릇인데 라는 탄식이었습니다. 사실 이 말은 밥값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쏟아부은 만큼 돌려받지 못했다는 보상, 심리가 터져나온
비명입니다. 돈으로 관계를 샀기 때문에 돈이라는 연료가 마르는 순간 관계라는 엔진도 멈춰 버린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흥미로운 심리학적 사실을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학술적으로 말하자면 상호 호혜성 원칙에 기반한 인지 부조화적 합리화 기제라고 부를 수 있겠네요. 쉽게 말해 사람의 마음은 내가 베푼 것에 의해 움직이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내가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사람이라고 느끼는 순간에 더 강력하게 결속됩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착각이 무엇입니까? 내가 상대에게 호의를 베풀면 상대가 나를 좋아할 거라는 믿음이죠. 하지만 인간의 심리는 종종 그 반대로 작동합니다. 내가 잘해준 사람보다 내가 도움을 줄 수 있었던 사람, 다시 말해 내가 쓰임새 있는 사람으로 느껴지는 관계에 더 애착이 생기는 법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지갑이 닫혔을 때 상대가 느끼는 것은 상처가 아니라 왜 오늘은 안 해? 라는 뻔뻔한 불만입니다. 호의가 권리가 되어버린 것이죠. 반면 진짜 인복이 좋은 고수들은 절대 지갑으로 관계의 기초를 닦지 않습니다. 그들은 아주 세련되고 지혜로운 방식으로 상대의 마음을 낚아챕니다.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기꺼이 작은 빚을 지는 것이죠. 여기서 빚은 돈이 아닙니다. 바로 작은 부탁입니다. 상대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그의 고유한 능력을 인정해주는 정중한 부탁 말입니다. 예를 들어 요리에 일가견이 있는 친구에게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네가 지난번에 담근 깍두기가 정말 예술이더라고. 나도 집에서 흉내 좀 내보고 싶은데 비법 한 가지만 알려줄 수 있겠나? 식물을 자식처럼 키우는 사람에게는 우리 집 난초가 자꾸 시드는데 자네가 왕진 한번 와줘야겠네. 자네 손은 마이다스의 손이잖아. 라고 넌지시 건네는 거죠. 옷을 깔끔하게 입는 동생에게 자네는 어쩜 그렇게 색조합을 잘하나? 나도 다음에 정장 살 때 조언 좀 해주게 라고 말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 말들이 상대를 귀찮게 하는 소리처럼 들리시나요? 천만에요. 이건 상대에게 당신은 가치 있는 사람이고 나는 당신의 능력을 존경합니다. 라는 최고의 찬사를 보내는 행위입니다. 인정은 잠자던 마음을 깨웁니다. 그 순간 상대는 여러분을 내가 뜯어먹을 대상이 아니라 나를 알아봐주는 안목 있는 사람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여기서 기막힌 잡지식 하나를 알려드릴까요? 미국의 건국 공로자 벤저민 프랭클린은 자신을 몹시 싫어하던 정적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그가 가진 희귀한 책을 빌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책을 빌려준 정적은 프랭클린을 도왔다는 사실만으로 그에 대한 적개심을 거두고 평생의 친구가 되었죠. 이를 심리학에서는 벤저민 프랭클린 효과라고 부릅니다. 사람은 자기가 도움을 준 대상에게 오히려 더 호감을 느끼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속에서 내가 이 사람을 돕는 이유는 이 사람이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좋은 사람이기 때문일 거야 라는 자기 합리화가 작동하기 때문이죠. 이것이 바로 관계의 핵심 설계도입니다. 돈으로 얻은 호감은 지갑이 닫히는 순간 신데렐라의 마법처럼 사라집니다. 하지만 상대의 능력을 존중하며 작은 부탁을 건네는 관계는 돈 한 푼 쓰지 않고도 마음을 쇠사슬처럼 단단히 묶습니다. 그리고 이 묶임은 웬만한 비바람에도 끊어지지 않습니다. 받는 사람의 욕심을 채우는 게 아니라 주는 사람의 자존감을 살리기 때문입니다. 진짜 귀인을 만나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사람은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도 끌리지만 그보다
깊게는 나를 믿어주는 사람에게 끌립니다. 작은 부탁은 곧 신뢰의 다른 이름입니다. 자네가 잘하니까 자네에게 한 수 배우고 싶네. 이 말 한마디가 상대의 어깨를 으쓱하게 만들고 마음을 활짝 열게 합니다. 우리 모두는 나이가 들수록 사회적 쓸모가 없어질까봐 본능적인 두려움을 느낍니다. 누군가 내게 부탁을 한다는 건 내 안에 아직 유효한 가치가 있다는 증거죠. 그래서 부탁을 받으면 귀찮기보다 묘한 쾌감이 먼저 옵니다. 아, 이 사람이 나를 여전히 인정해 주는구나 라는 안도감 말입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이 전남 강진에서 유배 생활을 하던 시절을 떠올려 보십시오. 하루아침에 대제학의 길에서 죄인이 되어 낯선 땅에 던져졌을 때 선생은 마을 사람들 위해 군림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범한 농부들에게 고개를 숙이고 물었죠. 나는 평생 책만 읽어 농사일의 이치를 잘 모르네. 자네가 씨 뿌리고 거두는 지혜를 내게 좀 가르쳐 주게나. 여러분, 이 장면이 얼마나 근사합니까? 당대 최고의 지식인이 무지한 백성에게 배움을 청한 것입니다. 그 낮은 자세가 투박한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단숨에 녹였습니다. 저 사람은 우리를 무시하지 않는다는 확신이 들자 사람들은 그를 스승으로 때로는 가족처럼 보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관계를 바꾸는 힘은 화려한 말주변이 아니라 상대의 자존감을 살려주는 태도에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부탁하는 법을 잊어버리곤 합니다. 내가 그래도 왕년의 누군데라는 낡은 체면이 앞을 가로막기 때문이죠. 하지만 인복은 뻣뻣한 체면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부족함을 인정하고 상대의 장점을 빌려오는 겸손에서 샘솟습니다. 오늘부터 모임에 나가실 때 목표를 바꿔보세요. 내 편을 만들기 위해 오늘 내가 쏴야지가 아니라 상대의 능력을 존중하며 오늘 내가 한 가지 배워야지로 말입니다. 그러면 행동이 자연스럽게 달라집니다. 지갑을 열어 계산서를 낚아채는 대신 질문을 던져 상대의 마음을 낚아채게 됩니다. 자네, 그 일은 어떻게 그렇게 깔끔하게 처리했나? 나도 좀 배우고 싶네. 이런 말들은 여러분을 결코 약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을 훨씬 더 깊이 있고 품격 있는 어른으로 격상시켜 줍니다. 진짜 어른은 베풀 줄만 아는 사람이 아니라 상대가 베풀 수 있는 기회를 기꺼이 내어줄 줄 아는 사람입니다. 받을 줄 아는 사람은 상대의 자존심을 살립니다. 그 살아난 자존심 위에서 우정이라는 꽃이 피고 시간이 흘러 그 인연은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는 귀인이 될 것입니다. 돈으로는 절대로 살 수 없는 영혼의 유대감이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인복이 좋은 사람들을 가만히 관찰해 보면 한 가지 공통적인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결코 말이 많지 않습니다. 내가 살아봐서 아는데 같은 무거운 말보따리를 아무 때나 풀어놓지 않죠. 대신 상대가 말을 할 때 끝까지 듣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아주 짧은 한마디로 엉킨 마음을 풀어줍니다. 반대로 인복이 마르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충고가 숨쉬듯 자연스러운 습관이라는 점입니다. 본인은 그것을 친절이자 자상함이라고 굳게 믿고 있겠지만 듣는 상대는 서서히 숨이 막혀옵니다. 관계가 멀어지는 속도는 대개 큰 싸움이 아니라 무심코 던진 옳은 말 한마디에서 시작되곤 합니다. 주변에 이런 분들 꼭 있죠. 누가 고민을 털어놓기만 하면은 즉석에서 자판기처럼
정답을 내놓는 분들 말입니다. 그건 네가 잘못 생각한 거야. 내 말대로 해봐, 거봐. 내가 처음부터 뭐라고 했어. 말하는 본인은 상대를 도와준다고 뿌듯해할지 모르겠지만 듣는 사람은 조용히 마음의 문을 걸어 잠겁니다. 왜냐하면 고민을 말하는 순간 우리가 원하는 건 완벽한 정답이 아니라 내 편이 되어줄 따뜻한 온기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사람은 대개 답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굳이 입을 열어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마음이 답답해서 억울해서 내갈 곳 없는 감정을 잠시 내려놓을 자리가 필요해서입니다. 그때 필요한 건 냉철한 해결책이 아니라 감정이 잠시 쉬어갈 빈 의자 같은 여백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잡지식 하나를 알려드릴까요? 인류학자들에 따르면 인류가 진화하는 과정에서 귀는 항상 열려있도록 설계된 반면 입은 닫을 수 있게 만들어진 이유는 정보의 수집이 자기 표현보다 생존에 훨씬 유리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즉, 남의 말을 듣는 것이 자기 주장을 펼치는 것보다 훨씬 더 고차원적인 생존 전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 진화의 섭리를 거스르고부터 열곤 합니다. 제가 들었던 사례 하나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며느리 문제로 속이 상해 친구에게 하소연하던 분이 계셨습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두 친구에게 들려줬는데 그 반응이 극명하게 갈렸다고 하더군요. 한 친구는 하소연이 끝나기도 전에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내가 처음부터 합치지 말라고 했잖아. 네가 자꾸 져주니까 며느리가 기어오르는 거야. 내일부터 당장 딱 부러지게 말해. 이 조언 현실적으로는 맞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순간 하소연하던 분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그 친구를 점점 피하게 되었죠. 왜일까요? 그 조언이 도움이 아니라 평가와 지적으로 들렸기 때문입니다. 학술적인 표현을 빌리자면 이는 상대의 서사적 주체성을 훼손하고 심리적 반발 이론을 자극하는 전형적인 소통 오류입니다. 너는 틀렸고 나는 맞다는 위계 질서가 형성되는 순간 대화는 단절됩니다. 반면 다른 친구는 달랐습니다. 그는 어떤 해결책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친구의 거친 손을 토닥여 주었죠. 그리고 이렇게 말했을 뿐입니다. 아이고, 혼자서 얼마나 속이 상했어. 다 내 마음 같지 않지.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어. 많이 힘들었겠네. 여러분, 이 한마디가 가진 파괴력을 아시나요? 하소연하던 분은 그 따뜻한 한마디에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깊이 느꼈죠. 이 사람은 진짜 내 편이다. 이 사람 앞에서는 내가 못나도 괜찮구나. 그 순간부터 두 사람의 관계는 그 어떤 금은보화로도 살 수 없는 견고한 결속을 갖게 되었습니다. 인복이란 결국 이런 찰나의 순간에 만들어지는 법입니다. 심리학적으로 볼 때 섣부른 충고는 종종 우리의 통제의 욕구가 변형된 모습입니다. 상대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 자신도 불편해지거든요. 그래서 그 불편함을 빨리 제거하기 위해 해결이라는 처방전을 급하게 써주는 겁니다. 하지만 그 해결은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안일함을 위한 것일 때가 많습니다. 내가 문제를 고쳐줬다는 자기만족, 나는 너보다 똑똑하다는 은근한 우월감을 확인하고 싶은 무의식이 섞여 있는 거죠. 그래서 충고를 일삼는 사람, 주변에는 진짜 마음을 나누는 친구가 남지 않습니다. 사람은 상담소를 찾는 게 아니라 관계 속에서 안식처를 찾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도 남을 가르치려 드는 오만함을 늘 경계하셨습니다. 저는 그 뜻을 현대적으로 이렇게 풀고 싶네요.
어른의 품격은 정답의 화려함이 아니라 질문의 여백에서 나온다라고요. 상대의 인생을 내 낡은 경험치로 수선하려 들지 않고 그저 옆에 조용히 앉아주는 그 넉넉한 여백이 사람을 살립니다. 말로 상대를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태도로 상대의 감정을 수용하는 것. 이것이 진짜 고수들의 대화법입니다. 여기서 아주 실용적인 기술 하나를 전수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충고를 미루는 습관입니다. 누군가가 하소연을 시작하면 우리 입술 끝에는 내가 말했잖아. 그러니까 너는 이렇게 해봐 같은 말들이 근질근질하게 올라올 겁니다. 그럴 때 의식적으로 속도를 늦추세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단 한 번만 물어보십시오. 지금 저 사람이 원하는 게 정답일까? 아니면 내 편일까? 99%는 내 편입니다. 그럴 때는 말이 길 필요가 없습니다. 판단이 섞이는 순간 독이 됩니다. 그저 따뜻한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럴 수 있지. 살다 보면 정말 그럴 수 있어. 이 말은 문제 해결을 포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상대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는 공감의 선언입니다. 감정이 충분히 인정받고 나야 사람은 비로소 다시 생각할 힘, 즉 회복 탄력성을 얻게 됩니다. 숨도 못 쉬게 몰아붙이며 당장 고쳐! 라고 하면 사람은 더 움츠러들고 관계도 함께 쪼그라듭니다. 가벼운 농담 하나 해볼까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라면이 뭔지 아시나요? 바로 그럴 수 있지라는 이름의 라면입니다. 이 라면 한 그릇이면 웬만한 갈등은 다 소화가 되거든요. 물론 너무 많이 먹으면 방관자 소리를 들을 수도 있지만 인간관계에서는 이보다 훌륭한 보약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귀인을 얻고 싶다면 누군가의 고민을 들을 때 교정자가 되지 마십시오. 판사는 더더욱 되지 마십시오. 대신 기꺼이 의자가 되어주세요. 그 사람이 잠시 앉아 가쁜 숨을 고를 수 있는 튼튼하고 편안한 의자 말입니다. 사람은 자신을 고치려는 사람보다 자신을 묵묵히 지켜봐 주는 사람에게 자신의 전부를 줍니다. 그래서 인복이 좋은 사람들은 신기하게도 말을 유창하게 잘해서가 아니라 말을 아껴서 사람을 얻습니다. 그들은 상대의 인생을 대신 운전해 주려 하지 않습니다. 다만 옆 좌석에서 안전벨트를 채워주듯 짧고 따뜻한 말로 곁을 지킬 뿐입니다. 오늘부터 실천해 보세요. 누가 속상한 이야기를 할 때 해결책을 주고 싶은 마음이 목구멍까지 차올라도 꾹 한번 삼키십시오. 그리고 단정하고 조용하게 그 마법의 문장을 건네보세요. 그럴 수 있지.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어. 이 한마디가 여러분을 피곤한 훈수꾼이 아니라 세상에 둘도 없는 든든한 내 편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사람들은 결국 편안한 여백이 있는 곳으로 모여들게 마련입니다. 억지로 끌어당기지 않아도 스스로 걸어들어오는 인연, 그것이 바로 우리가 꿈꾸는 진짜 인복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오래 만나다 보면 아주 흥미로운 광경을 자주 목격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겉보기에 정말 완벽하거든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흠잡을 데가 없고 하는 일마다 승승장구하며 대화 매너까지 일품이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사람 곁에는 진득하게 남는 사람이 없습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좀 허술해 보이고 가끔 실수도 하고 말주변도 그리 화려하지 않은데 사람들이 그 주변으로 자석처럼 모여듭니다. 저는 이 차이가 개인의 능력치에서 나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 능력만 따지면 전자가 훨씬 앞서겠죠. 진짜 차이는 바로 빈틈을 다루는 방식에서 나옵니다.
인복이 좋은 사람은 결코 완벽한 척 포장하지 않습니다. 대신 자신의 상처를 현재 진행형으로 징징대지 않고 과거 완료형으로 담담하게 꺼내 보여줄 줄 압니다. 이것이 사람을 미친 듯이 끌어당기는 묘한 마력이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분 꼭 계시죠? 모임에 나타날 때부터 아우라가 남다른 분들 말입니다. 옷차림은 잡지 화보 같고 자식은 전교 1등에 남편은 승진 가도를 달린다는 이야기만 골라서 합니다. 약점은 철저히 숨기고 오직 성공 신화만 늘어놓죠. 겉으로는 다들 박수를 칩니다. 어머, 대단하시네요. 역시 사모님은 다르세요. 하지만 속마음은 어떨까요? 어휴, 혼자 잘나셨네. 같이 있으면 숨이 턱턱 막힌다 라고 생각하며 돌아서는 순간 그 사람의 이름을 머릿속에서 지워버립니다. 왜일까요? 완벽함은 존경을 불러일으킬 수는 있지만 동시에 지독한 경계심을 만듭니다. 사회심리학에서는 이를 상향적 사회 비교에 의한 자기 보호 기제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해 너무 잘난 사람 앞에 서면 내가 초라해 보이니까 본능적으로 거리를 두게 된다는 뜻이죠. 마치 너무 깨끗한 수술실에 들어가면 먼지 하나 묻히지 않으려고 조심조심 걷다가 금방 나오고 싶어지는 것과 비슷합니다. 가벼운 농담 하나 해볼까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시나요? 바로 실수를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사람이라기보다 인공지능 AI나 정밀기계에 가깝죠. 그런 분이랑 커피 한 잔 마시면 설탕 한 스푼 넣는 것도 눈치 보여서 제대로 못 넣을 겁니다. 어머, 건강 생각하셔야죠 라는 완벽한 조언이 돌아올까봐 무섭거든요. 반대로 어떤 사람은 좀 투박합니다. 국밥을 먹다가도 야, 나 옛날에 돈 없어서 반지하 살 때 연탄불 꺼져서 얼어 죽을 뻔했잖아. 그때 먹던 이 국밥이 얼마나 그리웠는지 몰라 라며 허허 웃습니다. 자신의 아픈 과거를 숨기지 않고 툭 던집니다. 그런데 그 말이 자랑처럼 들리지 않고 오히려 인간미로 다가옵니다. 듣는 사람의 마음도 덩달아 무장해제되죠. 형님도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사실 저도 예전에 장사 망해서 한강 갈 생각까지 했었는데라며 자기 속마음을 꺼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취약성의 힘입니다. 한 사람의 담담한 고백이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여는 열쇠가 되는 것이죠. 학술적으로는 이를 실수 효과, Pratfall Effect라고 합니다. 완벽해 보이는 사람이 사소한 실수를 하거나 인간적인 약점을 드러낼 때 호감도가 급상승하는 현상을 말하죠.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잡지식 하나를 전해드릴게요. 일본에는 긴숙이라는 예술 기법이 있습니다. 깨진 도자기를 버리지 않고 그 틈을 금칠로 메워 다시 붙이는 작업이죠. 신기하게도 긴축기를 거친 도자기는 깨지기 전보다 훨씬 비싼 값에 팔립니다. 상처가 흉터가 아니라 세상에 하나뿐인 아름다운 문양이 되었기 때문이죠. 우리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완벽한 도자기가 이럴 거예요 more than I can say But maybe love isn't holding on Maybe it's knowing when to walk away We try to hold what we're slipping through Like sand running from our hands Every promise started losing shape We couldn't be what we once planned Your eyes would look right through mine Like you were
already gone. We stay too long in a fading light, trying to prove we still. 이럴 거예요. More than I can say. But maybe love isn't holding on. Maybe it's knowing when to walk away. We try to hold what we're slipping through, like sand running from our hands. Every promise started losing shape. We couldn't be what we once planned. Your eyes would look right through mine, like you were already gone. We stayed too long in a fading light, trying to prove we still. 이럴 거예요. More than I can say. But maybe love isn't holding on. Maybe it's knowing when to walk away. We try to hold what we're slipping through, like sand running. 같은 인생보다 깨진 틈 사이로 금빛 진심이 흐르는 인생이 훨씬 더 매력적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주의해야 할 경계선이 하나 있습니다. 상처를 드러내되 그 시제를 잘 살펴야 합니다. 인복을 부르는 상처는 반드시 과거 완료형이어야 합니다. 나 지금 너무 힘들어. 세상은 왜 나한테만 이럴까? 라며 현재의 불행을 징징대듯 쏟아내는 것은 취약성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감정적 구걸에 가깝습니다. 이건 상대에게 엄청난 감정 노동을 요구하는 행위죠. 처음 한두 번은 위로해 주겠지만 만날 때마다 우울한 기운을 전염시키는 사람 곁에는 아무도 남지 않습니다. 결국 에너지가 바닥난 지인들은 하나둘씩 뒷걸음질 치게 되죠. 반면 상처를 과거의 서사로 정리해서 들려주는 것은 징징거림이 아니라 품격 있는 공유입니다. 그땐 참 힘들었지. 내가 많이 부족했어. 그래도 그 시간 덕분에 지금의 내가 있는 것 같아. 이런 말은 듣는 사람에게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존경심을 갖게 하죠. 아, 이 사람은 인생의 파도를 넘었지만 무너지지 않았구나 라는 인식을 심어줍니다. 이 차이가 귀인을 부르느냐 아니면 지인들을 쫓아내느냐를 결정합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도 인생의 가장 큰 상처였던 18년의 유배 생활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척박한 땅에서 학문의 꽃을 피워냈고 자신의 처지를 담담하게 글로 남겼죠. 상처가 없어서 어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상처를 잘 다스려 남을 품을 줄 아는 여유를 가질 때 비로소 진짜 어른이 되는 법이죠. 명심보감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수청모 시무유 요 인찰무도 엔찰모두니라. 물이 너무 맑으면 물고기가 살지 못하고 사람이 너무 살피고 따지면 따르는 무리가 없다는 뜻입니다. 너무 완벽해 보이려고 애쓰는 것은 내 주변의 물을 너무 맑게 만들어 물고기들을 다 쫓아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가끔은 여러분의 헐렁한 모습도 보여주세요. 나 오늘 길 잃어버려서 한참 헤맸잖아. 라든지 나 요즘 건망증이 심해져서 냉장고에 휴대폰을 넣어놨더라고. 같은 가벼운 농담도 섞어보세요. 완벽함이라는 성벽을 허물고 품격 있는 빈틈을 내어주는 순간 그 틈 사이로 새로운 인연들이 줄을 지어 들어올 겁니다. 여러분을 시기하거나 질투하던 사람들도 여러분의 인간적인 고백 앞에서는 도끼를 내려놓게 됩니다. 두 번째 농담을 던져보자면 여러분이 완벽하려고 노력할 때 가장 좋아하는 건 여러분의 적들 뿐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언제 실수하나 눈에 불을 켜고 지켜보고 있거든요. 하지만 여러분이 먼저나 이런 실수했어 라고 선수치면 그들은 할 말이 없어집니다. 김 빠진 콜라처럼 공격할 동력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러니 자기 비하에 빠지지도 말고 그렇다고 잘난 척으로 무장하지도 마세요. 그저 운이 좋았지 라고 말하며 나도 예전엔 지독하게 고생한 적이 있었어 라고 담담하게 한 줄만 덧붙여 보세요. 이 말투는 상대에게 두 가지 강력한 메시지를 보냅니다. 첫째, 나는 당신을 무시하지 않는 겸손한 사람이다. 둘째, 나는 고난을 이겨낸 내공 있는 사람이다. 이 두 가지가 결합할 때 비로소 귀인들이 여러분의 곁에 안착하게 됩니다. 사람을 끌어당기는 것은 번쩍이는 성공의 훈장이 아니라 그 훈장을 얻기까지 겪었던 상처를 보듬는 따뜻한 온기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이 쌓아 올린 완벽함의 성벽을 조금은 허물어 보셔도 좋습니다. 그 허물어진 자리가 바로 인복이 들어오는 대문이 될 테니까요. 세 번째 농담입니다. 혹시 오늘 완벽하게 보이려고 너무 꽉 끼는 옷을 입으셨나요? 이제 그 단추 하나만 풀어보세요. 숨이 쉬어지는 만큼 관계도 편안해질 겁니다. 사람들은 결국 여러분의 성공보다 여러분의 사람 냄새를 찾아옵니다. 그 냄새가 향기로운 법이지요.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에서 가장 어려운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불같이 싸우는 순간이 아닙니다. 차갑게 배신당하는 순간만도 아니죠. 오히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평온해 보이는데 어느 날 문득 연락이 뜸해지고 만남을 피하며 상대의 눈빛이 서늘하게 달라지는 것을 느끼는 바로 그 찰나입니다. 분명히 예전엔 간이라도 빼줄 듯 가까웠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그때 우리 마음은 가장 크게 요동칩니다. 사람은 그럴 때 본능적으로 두 가지 선택을 하곤 하죠. 구차하게 매달리거나 아니면 세상 전체를 냉소하며 마음의 빗장을 걸어 잠그는 겁니다. 그런데 인복이 좋은 고수들은 이 둘 중 어느 길도 택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아주 우아한 제3의 길을 걷죠. 바로 관계의 유통기한을 쿨하게 인정하고 떠나는 인연을 우아하게 보내주는 기술입니다. 오랜 친구가 갑자기 거리를 두기 시작하면 서운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특히 우리가 정을 듬뿍 준 관계일수록 그 통증은 더 날카롭습니다. 함께 밤을 지새우며 소주잔을 기울였던 시간, 서로의 치부를 공유하며 웃었던 세월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쉽게 이런 함정에 빠집니다. 내가 저 인간한테 얼마나 공을 들였는데 내가 그때 자기 시어머니 상 치를 때 며칠 밤을 새워 도와줬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지? 여러분, 이 생각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지극히 인간적이고 자연스러운 마음이죠. 하지만 문제는 그 서운함이 행동으로 튀어나와 상대를 압박할 때 발생합니다. 가벼운 농담 하나 해볼까요? 여러분, 헤어진 연인에게 취해서 자니? 라고 문자 보내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멀어진 친구에게 너 요즘 왜 나 피해? 내가 뭐 잘못했어? 라고 따져 묻는 겁니다. 이건 마치 유통기한 지난 우유를 들고 가서 편의점 사장님 멱살을 잡는 것과 비슷하죠. 이미 변해버린 마음은 질문으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 질문은 상대에게 지독한 정서적 압박이 되어 남아있던 신락 같은 정마저 싹둑 잘라버리는 가위가 될 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냉정한 학술적 용어 하나를 마주해야 합니다. 바로 매몰 비용 오류, sunk cost fallacy입니다. 이미 투자한 시간과 감정이 아까워서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관계에 계속해서 에너지를 쏟아붓는 미련한 심리를 뜻하죠. 인복이 없는 사람들은 이 매몰 비용에 집착하며 떠나는 사람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습니다. 하지만 인복이 넘치는 사람들은 관계에도 엔트로피 법칙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잘 압니다. 모든 질서는 시간이 흐르면 무질서로 향하고 영원한 관계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우주의 섭리 말이죠. 흥미로운 잡지식 하나 알려드릴까요? 우리 뇌가 기억할 수 있는 안정적인 인간관계의 최대치는 약 150명 정도라고 합니다. 이를 덤바의 수, 단바르스, 남바라고 부르죠. 즉 새로운 귀인이 내 삶에 들어오려면 이미 낡고 삐걱거리는 인연 몇 명은 내 마음의 방에서 나가줘야 공간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인연이 멀어지는 것은 내 인생이 망하는 징조가 아니라 새로운 인연을 맞이하기 위한 대청소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훨씬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불교에는 시절 인연이라는 기막힌 말이 있습니다. 모든 인연에는 딱 그만큼의 때가 있다는 뜻이죠. 어떤 인연은 내가 힘들 때 잠시 지팡이가 되어주고 떠납니다. 어떤 인연은 내가 자만할 때 따끔한 채찍이 되어주고 사라지죠. 그 역할이 끝나면 인연은 강물처럼 흘러가야 합니다. 법정 스님도 말씀하셨죠. 가는 사람 잡지 말고 오는 사람 막지 마라. 이 말은 포기가 아니라 자유에 대한 선언입니다. 사람은 내 소유물이 아니고 인연은 노예 계약서가 아니니까요. 두 번째 농담입니다. 여러분, 옛날 친구랑 멀어졌다고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사실 그 친구도 여러분의 옛날 이야기를 100번쯤 들어서 지겨웠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여러분의 그 전설 같은 무용담을 다시 신상인 것처럼 이야기할 기회가 생긴 거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자고요. 진짜 귀인을 얻고 싶다면 보상 심리부터 쓰레기통에 던져버려야 합니다. 내가 이만큼 줬으니 너도 이만큼 내놔라 하는 마음은 사랑이 아니라 거래입니다. 인복은 계산기를 두드리는 소리를 가장 싫어하죠. 베푼 사랑이 아름답게 남으려면 주는 행위 그 자체로 기쁨을 느끼고 거기서 마침표를 찍어야 합니다. 준 뒤에 자꾸 장부를 들여다보는 순간 여러분은 고마운 은인에서 지독한 채권자로 전락하게 됩니다. 채권자 옆에 있고 싶은 채무자는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특히 자식이나 후배들에게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라는 말을 자주 하신다면 당장 멈추셔야 합니다. 그 말은 상대에게 죄책감이라는 감옥을 선물하는 것과 같습니다. 죄책감이 쌓이면 사람은 효도를 하는 게 아니라 도망칠 궁리를 하게 되죠. 원망은 도망을 위한 훌륭한 핑계가 됩니다. 진정한 대인 날에는 도왔다면 그 즉시 잊어버리는 사람입니다. 잊어야 비로소 그 공덕이 내 인복으로 쌓이는 법이죠. 세 번째 농담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친절을 당연하게 여기고 떠난 사람이 있나요?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은 방금 인생에서 가장 비싼 인간 쓰레기 처리 비용을 지불하신 겁니다. 이제 그 빈자리에 훨씬 더 향기로운 꽃을 심을 수 있게 되었으니 소금 뿌리고 잊어버리세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인복은 비위를 맞추는 기술이 아니라 내 안의 품격을 지키는 태도에서 나옵니다. 상대의 수고를 알아주는 따뜻한 눈, 지갑 대신 부탁으로 상대의 가치를 살려주는 지혜, 충고 대신 그럴 수 있지라고 말해주는 여백, 완벽함 대신 담담한 상처로 다가가는 용기, 그리고 떠나는 인연을 우아하게 보내주는 넉넉함.
이 모든 것이 어우러질 때 여러분의 삶에는 억지로 부르지 않아도 귀인들이 구름처럼 모여들 것입니다. 돈으로 산 관계는 계산서가 남지만 진심으로 맺은 관계는 영혼의 울림이 남습니다. 이야기의 템포를 조금 늦춰보겠습니다. 이제 긴 여정의 끝자락에 다다랐네요. 밤 공기가 더욱 차분해졌고 여러분의 숨소리도 조금은 편안해졌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지친 마음을 가만히 보듬어주는 부드러운 담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시끄럽고 사람 사이의 일은 늘 복잡하겠지만 적어도 오늘 밤만큼은 여러분 자신을 가장 귀하게 여겨주세요. 타인의 눈치를 보느라 굽혔던 어깨를 펴고 스스로에게 참 애썼다, 고생 많았다라고 속삭여 주세요. 어느덧 자정이 가까워진 시간, 방 안의 불빛은 희미해지고 세상의 소음은 저 멀리 페이드 아웃되듯 사라져갑니다. 마치 짙은 안개 속으로 배가 서서히 사라지듯 우리의 걱정들도 이 밤의 어둠 속으로 부드럽게 녹아듭니다. 여러분의 꿈길에는 오직 따뜻한 바람과 잔잔한 물결만이 가득하기를, 그리고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는 오늘보다 조금 더 가벼워진 마음으로 사람들을 마주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 모든 긴장을 내려놓고 깊은 휴식의 바다로 빠져드세요. 오늘 밤 여러분은 참으로 소중한 존재였습니다.